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3부 애청자 여러분은 다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정말 이 젊은 정치인들의 젊은 시각으로 정말 이 좀 낡은 프레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좀 완전히 극과 극이죠. 젊은 정치인이 우리나라 정치는 굉장히 낡은 프레임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대조가 잘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의도 청년 정치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그리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예. 참. 네. 우리 둘째 딸애가 그러는데 언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었어요? 예, 예능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 둘째 딸애가 네. 깜짝 놀래더라고. 연예인이에요. 네? 그러네. 여기도 아이돌입니다. 그럼요. 더 많이 알려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좀 그 예능 프로그램 우리 이승환 행정관이 좀 나으시고 그러세요. 아직 제가 좀 업력을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근데 그게 예능이 잘못 나가면 힘들어져요. 근데 그 우리 딸애가 좋아하는 거 보면 성공한 거예요, 그거. 근데 잘못 나가면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네. 조심해야 돼요. 이게 성공한 거예요, 그건. 감사합니다. 아니요. 먼저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이쯤 되면 낚아자는 거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서 사진 한 장 같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문다혜 씨가 본인 얼굴을 공개한 최초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어디 그냥 찍힌 사진 이런 것만 돌았는데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서 본인 사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랑 같이 있는 사진을 올린 거는 나 문다혜야. 나 문재인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뒤에 민주당이 있어.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은 글에 굉장히 짧은 글에 여기저기 인용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제 공동체 이렇게 오더 받은 거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본인이 좀 솔직하게 이렇게 돌파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거는 어쨌든 그냥 의혹이 제기된 게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혐의들이 분명한 거기 때문에 그 자신감은 검찰 앞에서 보여주는 게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의 논거도 상당히 빈약하고 어떤 직접적인 증거나 간접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검찰을 향한 정면 맞대응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실제로도 저는 이게 지금 검찰 수사를 보면 약간 망할 게 뻔히 보이는 영화를 좀 보는 느낌이에요. 망할 거가 뻔히 보인다라는 게 왜 그렇냐면 어떤 구체적인 진술이 있거나 증거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시작한 수사가 아니라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걸 몇 년 동안 묵혀두고 제대로 결론도 못 내리고 있다가 이제 정권에 불리한 이슈가 터지고 김건희 여사 이슈가 터지니까 어떤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증거도 찾고 어떤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사위가 취직해서 받은 월급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라는 논리를 적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면 우리에겐 무적의 김건희 여사 논리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따로 받았던 명품 가방과 향수 그다음에 고급 술들 이런 것들은 그냥 감사의 표시라는 게 말이 되냐.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보고 제공한 뇌물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경제 공동체다 이런 프레임을 적용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묶어서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얽혀 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벌이고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의 이 조악한 시나리오는 분명히 필패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거진 거는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는 건 출판사로부터 2억 5천 받은 것과 그리고 어머니 친구로부터 5천만 원을 전달 받은 것. 이 부분은 아주 드라이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원래 이 사건의 본질은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방송 오면서 30분 전에 보니까 단독 보도 떴더라고요. 서모 씨에 대해서 타이스타젯에서 그냥 이력서하고 연봉을 알려주면서 뽑으라고 했다. 그래서 그 이력서를 받고 상견례를 가졌는데 반팔티 차림으로 나와서 의아해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언들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허투루 할 리도 없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실한 증언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 전제들이 완성돼서 지금 단계까지 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지난주에 조국 대표 그 수사 있지 않았습니까? 조국 대표 거기서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수사 받고 나오면서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상직 의원의 그 인사검증 보고서는 부적합으로 나왔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원래 이 인사검증 보고서는 그 해당 인사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거고 사용한 다음에 바로 폐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부적합이 나왔는지 뭐 적합이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당사자가 모든 걸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검증에 담당했던 당시 민정수석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나온 건 맞다라고 밝힐 정도로 그는 이런 상황을 비춰봤을 때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고도화됐고 많은 정황적 증거들이 지금 다 모여져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문다혜 씨가 받았다라고 전해지는 그 김정숙 여사로부터 받았다고 전해지는 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에 특혜 취업 의혹이나 이런 게 있었던 시기가 아니라 퇴임 이후에 있었던 돈 거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뭐 돈 세탁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무통장 입금하면서 김정숙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명기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부당한 자금으로 쓰이거나 뭐 검은 돈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결론으로 정해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확실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뭐 문다혜 씨의 계좌라든지 뭐 자택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배경 자체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이 문다혜 씨 사이에 어떤 경제적인 공동체적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찾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충분한 뭐 진술이 있거나 뭐 예를 들면 이상직 전 의원이 나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뭐 사위를 채용한 건 맞다라는 직접적인 진술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계좌를 들여다보고 뭐 전 사위의 뭐 노모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뭐 수사를 하거나 하는 방식 또는 뭐 손자의 아이패드를 가져가는 방식 이런 것들은 없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니까 나오는 무리한 수사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어떤 뭐 증거가 있다 뭔가 분명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이 뇌물죄가 성립할 만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우선은 타이 이스타젯 그 임원들의 확실한 증언은 나왔고요. 이력서 주면서 뽑으라고 했다. 그런데 상견례 하겠다고 했더니 전무이사 하겠다는 사람이 반팔입고 나서 굉장히 의아했다. 근데 원래 항공 경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조차 없더라라고 하는 구체적 증언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는 경제 공동체라는 걸 대입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생물학적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경제 공동체를 넣을 필요도 없는 이유가 원래 독립생계가 되지 않는 직계가족은 원래 그 대통령으로서 공직자로서 재산 등록할 때 다 재산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경제 공동체로 묶는 것과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냥 공동체인 거고요. 앞에 얘기하신 그 5천만 원 같은 경우도 괄호치고 김정숙 여사 이름을 넣었다. 따라서 돈 세탁에 의혹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퇴임한 이후잖아요. 퇴임한 이후 문다혜 씨가 양산에서 책방같이 준비할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왜 하필 그 돈을 현금 5천만 원 있었고 그리고 딸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그 현금을 바로 집에서 밥 먹다가 또 줄 수 있는 건데 왜 이걸 직원까지 보내서 친구에게 현금을 갖다 주고 친구가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거기에 김정숙이라고 썼는가. 저는 이 김정숙이라고 가로치고 쓴 게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 그 친구도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불법을 누가 이름 쓰고 저질러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진짜 불법을 저지르려고 한다면 아니 누가 거기 이름을 쓰고 김정숙 저지릅니까? 여사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승만 행정관께서 말씀하신 단독 보도는 서울신문의 단독 보도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5시 24분에 올라온 단독 보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아니야 저는 여기에 단독은 출처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정확한 뭐 지적이신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위가 취직해서 받은 월급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다라고 보려면 최소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이 취업 과정에 압력을 대통령으로서 행사했다던가 아니면 이상직 전 의원이 대통령과 모종의 거래를 해서 사위를 뭐 어떻게 채용했다라는 정황이라도 일말이라도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 사위가 취업해서 그러니까 취업하고 나서 월급 외에 만약에 이상직 전 의원이나 뭐 다른 그 항공사로부터 따로 금품을 제공을 받았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취업하고 나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그럼 사위는 어디 취직을 해도 뭐 돈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냥 무임금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를 적용하기 이전에 이미 가족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치면 김건희 여사도 똑같다니까요. 김건희 여사도 단순한 친분의 표시, 뭐 감사의 표시로 그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부부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가 받은 그 명품백과 향수, 뭐 책, 고급 술 이런 것들은 대통령을 보고 준 뇌물이라고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시다, 사적 친분의 표시다라고 검찰은 논리를 적용하면서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다른 야권 인사들에게는 뭐 조국 전 장관도 그 장학금 같은 것도 그랬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는 무조건 뇌물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수사를 하냐라는 거죠.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이 됩니다. 임명되는데 그때 당시에 검증 결과가 부적격이 나왔습니다. 부적격 나왔다고 하는 건 물론 그 조국 대표의 말도 맞아요. 그 인사의 적격 부적격 여부는 이 임명권자의 참고용이지 절대 기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웬만해서 부적격이면 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을 시킵니다. 부적격자를. 그 자기 민정실에 있던 자기의 직원들이 했던 그 검증 결과까지 뒤집으면서 임명을 시키고요. 4개월 후에 이 사위가 그곳에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하는데 여기 임원들이 지금 와서 얘기합니다. 이력서나 주면서 연봉 알려주면서 채용하라고 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직 의원 전주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당선됩니다. 이 위원회 과정에 뭔가 하나의 대가성도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돼서 이제 그 증거와 증언들이 다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 나오는 게 그 출판사 2억 5천 얘기. 저도 이거 처음 보고 출판사로부터 2억 5천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 보고 이게 인세를 그냥 딸이 대신 받은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그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인세로 15% 정도 받는데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이 한 2만 원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건당 인세료가 3천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10만 권 정도 팔면 3억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받을 수 있겠거니 했는데 그 돈이 아니고 인세는 인세대로 별도고 이거는 디자인비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출판사 하는데 물어봤어요. 표지 디자인은 요즘 얼마 정도 하냐 그랬더니 50에서 100 아주 좋게 정말로 최고의 작가가 베스트셀러 예견되는 책을 디자인한다 그러면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1,000만 원에는 스튜디오 빌려서 사진 찍고 그리고 디자인 들어가고 글씨 폰트 구입하고 하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비용인데요. 이 책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진도 그냥 원래 쓰던 문재인 대통령 사진인 겁니다.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인세가 2억 5천 정도 되는 3억 정도 되는 그 책에 디자인비만 따로 2억을 줬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 출판사 도대체 어떤 데인지 어떤 데길래 그렇게 그 외부 디자이너한테 돈까지 빌려주고 2억씩 주는 건지 봤더니 2017년부터 출판사 활동을 한 것 같은데 낸 모든 책이 문재인 대통령 책이에요. 문재인의 2년, 문재인의 3년, 문재인 다이어리, 문재인의 다이역 모든 게 다 문재인 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2022년도 문재인 대통령 퇴임한 후에 문라이즈라는 전시회를 엽니다. 그 전시회를 열어서 국내 유명 작가들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작품을 전시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이 기획자가 다다 프로젝트라고 이 다다 프로젝트의 대표가 문다혜 씨입니다. 이런 모든 정황 증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따라서 이 책을 디자인 비용으로 2억을 줬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고 어떤 더 깊은 관계가 있는가에도 분명히 들어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게 책도 냈겠죠. 아니 근데 그게 일단은 우리가 계약서를 본 상황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뭐 전하 이승환 행정관이나 문다혜 씨가 얼마나 그 사업 과정에서 관여했고 얼마나 뭐 어떤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컨셉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프로모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관여했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뭐 디자인의 단가는 얼마기 때문에 문다혜 씨가 받은 돈은 과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떤 구체적인 그 직무의 범위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 단가 책정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사업을 벌인 것 자체가 죄냐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뭐 대통령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 뭐 있었던 사업들을
뭐 관여했다라는 것만으로 이 문다혜 씨에게 어떤 부정한 돈 뭐 세탁이 있었다,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는 그냥 나쁘게 보고 싶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러니까 문다혜 씨에 대해서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어떤 반감 같은 것들을 투영해서 문다혜 씨가 뭐 했던 그런 사적인 돈 거래 아니면 정당한 직무의 대가로 받았던 그런 돈들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검은 돈일 것이다.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저는 음모론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좀 바쁜 날이었어요. 좀 힘든 날이었는데 또 두 분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계속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자,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얘기 계속 나눠보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 이어서 여의도 청년 정치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저기 다혜 씨라는 사람을 추석 연휴 이후에 소환을 할 모양이죠. 지금 뭐 일정상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압수수색까지 끝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모든 정황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수사가 심도 깊게 진행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확인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검찰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검찰 내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압수수색도 최근에 벌였고 뭐 계좌 추적도 했고 하다 보니까 뭐 최근에 보니까 문다혜 씨 말고도 이제 김정숙 여사의 소환 가능성까지 점치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가족들을 소환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 거냐면 앞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 수사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 어떤 결론들이 있었고 그 과정 중에 뭐 황제 조사다 이런 비판도 분명히 받았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던가 아니면 여권 인사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칼날이 한없이 무딘데 야권 인사들을 향해서 특히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가 최근에 좀 본격화되는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편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검찰 그리고 다른 편에게는 한없이 날카롭고 한없이 차가운 검찰 이 이중적 잣대를 보면서 결국에 그 검찰 조직을 향한 분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저는 가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전직 대통령의 수사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의 교감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오히려 소환 조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그 수사의 속도가 더 날수록 역풍 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검찰을 마음대로 주물락거리고 그리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본인 장모 그 팔순 가까운 노모 징역 가게 놔두지 않았겠죠. 그 사례를 보십시오. 정말로 뭐 본인의 입장에선 피눈물 날지 모르더라도 법과 원칙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징역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 소환 조사에 따라서 이 포털라인 서는 순간 소환을 할지 아니면 출장 조사를 할지 그건 그러니까 모르죠. 그건 아직 안 정해졌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대통령 지지율이 요동칠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주옥 같은 말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16년 당시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향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 말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올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국정농단 혐의랑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는 저는 모욕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부르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응하든 응하지 않든 또는 출장 조사를 벌이든 뭐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그 겨냥한 것을 더 강도를 높여가고 수사를 하고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어떤 분노는 저는 더 커질 거라고 본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뭐 장모는 수감 되지 않았었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뭐 결국에는 가석방이 됐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 있어서
현역 검찰총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분명히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총장 보고도 못 받았어요. 김건희 여사 수사한다는 거. 검찰총장 패싱됐죠. 그리고 검찰청 소환하자라고 강경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 못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지휘권 회복시켜달라라고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이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죠. 그다음에 중앙지검 1차장부터 4차장까지 다 교체됐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교체됐고 이원석 검찰총장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으니까 수사심의위원회 꾸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결과물을 봤을 때 검찰총장 패싱하고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던 점이나 김건희 여사 측의 요청에 따라서 장소도 조사하는 사안도 다 정해졌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정하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정의 여부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는 수사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조사에 응한 참고인 자격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요.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어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수사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그때 당시에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한 번도 소환해서 수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본인이 거부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왜? 영부인이라서가 아니고 범죄 혐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한 거죠. 그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검찰총장이 자꾸 수사지휘권 회복시켜달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거부됐다라고 하는데 그때 수사지휘권 회복해달라고 했을 때가 7월이었습니다. 7월에 임기 2달 앞두고 하는 것보다 다음 정권에서 다음 검찰에서 이어가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박범계 장관도 당시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검찰총장에게 이거 돌려주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검찰 인사권 얘기하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검찰의 지휘부는 바뀌었지만은 이게 당시에 수사팀과 전담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동해선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사후의 특혜 채용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고 이게 과연 뇌물성이 있는가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수사에 응해만 될 건데 다만 그 수사 방식이 소환해서 포트라인 세우는 그런 방식이 될 거냐 아니면은 뭐 새롭게 전직 대통령 예우하는 차원으로 될 거냐 이런 부분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건 저는 잘못 건드린 거라고 생각해요. 뭐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검찰의 논리가 빈약하고 조악한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쭉 얘기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하면 그 문재인 정부 때 뭐 박범계 장관이라든지 그러니까 민주당 쪽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수사지휘권이 회복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 대선이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켜주고 이런 거는 어떤 정치 개입의 여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거다. 그런 상황적인 맥락이 있었던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검찰 인사 관련해서 분명한 건 이원석 검찰총장이랑 협의 없이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점 분명히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침묵했고 어떤 불쾌감을 사실상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표현도 있었고 그리고 분명히 2월에 그 법무부 장관한테 기자들이 검찰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지금은 뭐 인사 교체할 시기 아니다. 생각 없다. 계획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한 전담팀을 꾸려라라고 지시한 지 며칠 안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반기를 든 거예요.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 안 듣는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수사지휘권을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정부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작년이었죠. 그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특혜 사건이 있었을 때의 반응과 지금의 반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때는 정말 친문계 의원들, 청와대 출신들 몇 명만 반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TF까지 만들어서 대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 사건이 지금 파급력과 흡입력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건이 보이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 이번 주도 여전히 재판받으러 갈 거고 혐의들은 나오고 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력을 쏟아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해야지 이재명 대표
문제 자체가 소거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전직 대통령과 그리고 이 다음번 이 대권 나올 민주당의 주자에 이제 검찰 수사가 이렇게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이 검찰 독재다, 검찰의 핍박이다라고 하는 걸 목소리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성민 최고가 이 문재인 대통령 표적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표적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범죄를 표적했는데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던 거죠.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뭐 흘리기다, 뭐 이거 활용한다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한 번에 강하고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고발된 지가 2020년 9월에 고발이 됐는데 그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점점 떨어지고 있죠. 김건희 여사 수사 갖고 말 많았죠. 최근에 뭐 독립기념관장부터 노동부 장관이나 인권위원장 후보자 뭐 임명하고 국방장관 후보자 뭐 임명하고 이런 과정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정권의 악재가 줄줄이 겹쳐 있기 때문에 국면전환. 네, 저는 이거 국면전환용이라고 보고요. 일종의 탈출구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마치 어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국민들에게 세뇌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치졸한 방식 쓰기 전에 본인의 이 국정 운영 방식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방법으로 일종의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그 코어 지지층만 지키고 나는 임기 마치겠다 이렇게 가는 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 보수 정당에도 좋지 않아요. 만약에 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 또는 코어 지지층만 유지하면서 가봤자 30%밖에 아마 안 될 거예요. 그 30% 가지고 남은 2년 반의 국정 임기를 채운다? 저는 그건 나라에도 불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께서 어떤 본인을 향한 쓴소리를 좀 듣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정치적인 전환을 보여주셔야 될 때지 사법적으로 그동안 검사로서 했던 일처럼 뭔가를 전환시키려고 이 검찰 조직을 이용해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이거 망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안 통할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보면 이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처럼 뭐 태블릿 PC가 나오기로 했습니까? 녹취록이 나오기로 했습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어떤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지금 뭐 이상직 전 의원이 뭐 사의를 뭐 특혜 채용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했다 이건데 이거 너무 지금 뭐 입증할 만한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니까요. 스모킹건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 그걸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는 망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로 국면 전환할 시간에 제발 뭐 의료대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쓴소리도 들으시고 바꿀 거 좀 바꾸시고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국면 전환용 카드였으면 총선 전에 썼어야죠. 전당대회 때 썼어야죠. 왜 지금 했겠습니까? 수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의도가 보인다가 아니고요. 수사가 늦어졌다고 그렇다면은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범죄 혐의를 보고 있는데도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기소 편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검사들의 재량권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철저할 수밖에 없고 사전 준비가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 수사 내용이 오래 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러한 의혹과 범죄 내용들이 증명이 된다면 10월 달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로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분산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검찰의 시간대로 그 증언대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도 독일에 있다가 얼마 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국면 전환용으로 쓰는 거다라고 하면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썼어야지 왜 이제 쓰는가? 그러니까 이게 친윤 검사장이라고 공공연하게 알려진 이창수 지검장이 이제 부임을 한 지난해 말부터 속도가 나기 시작했고 보면 김건희 여사 사건 어느 정도 검찰 내부에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 그리고 주변 관련인들 탈탈 털다가 지금 뭐 어떻게 결론이 안 나지 않습니까? 어떤 국민들한테 이재명 대표는 유죄다라고 보여줄 만한 어떤 확실한 증거도 제시를 못했고 뭐 법원의 판결도 이끌어내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차피 어떤 총선 과정이라든지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뭔가 장사를 하기에는 이미 다 떨어졌다고 봐요. 저는 재료가 다 소진됐고 그래서 지금 표적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동안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고 이재명 대표 진짜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뭔가를 보여줬겠죠. 근데 검찰이 지금 보면 그냥 뭐 언론 플레이하고 뭐 이재명 대표 유죄로 거의 확신하는 듯한 얘기만 할 뿐이지 어떤 구체적인 국면을 전환하고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을 만한 진짜 그런 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 1심 판결도 무죄 나올 것이다. 저는 1심 판결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뭐 법원의 판결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거죠. 1심 판결의 결과가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 불리하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까지 가봐야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총선도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없이 치렀습니까? ik시 치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게 이렇게 힘을 몰아주셨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프레임이다. 그래서 저는 표적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판결에 나와봐야 하는 거죠. 지금 수사 다 끝났습니다. 수사 끝나고 이제 재판 결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에 전초전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 대북 송국 사건에서 이화영 전 지사 9년 받았습니다. 1심에서 9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직속 부하로 있던 부지사가 9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시절부터의 사무장이었고 대장동과 백현동 사태에서 허가방이라고 불렸던 김인섭 씨 2심에서도 징역 5년 받았습니다. 지금 그 모든 게 전초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고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아직까지 사법 절차 밟지 않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는 1심 판결이 나와봐야 되는 거죠. 자, 조금 화제를 바꿔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고대병원에 갔어요. 고대병원에 가서 야 이거 지금 이 응급실 보면서 이 소위 말하는 의대 정원 이거 다시 한번 이 전면 재논의해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일반 국민한테는 중요하거든요. 의료 대란 특히 이제 추석 때 이 부분에 대한 정권의 이 접근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권의 접근 방식은 저는 철저하게 그 검사식 논리에 매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 이 검사의 어떤 역할에 대한 뭔가 자기 존재 증명을 했던 그 시기들을 보면 뭐 범죄와의 전쟁 이런 거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이 정부는 어떤 의대 증원이나 의료 개혁을 국민들의 목숨이나 생명을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자존심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들과의 전쟁을 사실상 지금 선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 비공개 석상에서의 발언이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었어요.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전 이게 이 정부의 상황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응급실은 곳곳에서 뭐 멈춘다, 단축 운영한다, 아니면 지금 어차피 응급실에 실려와도 진료를 연결해 줄 만한 의사들이 지금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막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며칠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응급 현장에 가봐라. 현장 가봐라 병원.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추석이 다가오는데도 어떤 미동도 없는 이 정부의 아니란 현실 인식을 보면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달나라 대통령으로 있으실 거면 저는 진짜 이거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이런 것들을 지켜주지 못할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진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전제 의사 수는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또 전국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서 시작된 게 의료 개혁입니다. 근데 지금 의정과 했던의 문제는 뭐냐면 국민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치료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정말 큰 문제이고요.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10년 후의 문제, 2035년이 되면 의사 수가 15,000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때는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의사가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뭘까요? 오늘만 사는 정부라면은 그냥 지금 인기 영합주의 위해서 화해하고 월급 올려주고 돌아오십시오 하면 됩니다. 하지만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점진적 증언이든 어떤 방식이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일 목요일이죠. 저희가 같이 활동하는 천목회에서 이 주제 가지고 토론회를 합니다. 천목회 회원들이 거의 다 수도권 30대 40대들 아닙니까? 근데 이 30대 40대들의 지금 현 상황은 뭐냐면 애가 아프면 애를 끌어안고 응급실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집에 계신 부모님 아프시면은 내가 달려가서 응급실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낀 세대들이에요. 이 부분에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생각이 지금을 참고 10년 후를 준비해야 되는가? 10년 후는 10년 후 정권 보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사수는 어떻게 해서든 늘어나야 되고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병원 옆에 살아요. 그것도 서울의료원 옆에 삽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 집 창문에서 앰뷸런스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저도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한데 근데 이 불안감을 10년 후에 대한민국에게까지 물려줄 것인가?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물려줄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게 오늘만 사는 정부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정부라면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도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 구판 보고 떡이나 먹는 게 아니라 같이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도 얘기했잖아요. 의사하고 여야정 협의체 같이 만들자. 저는 이런 안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세요. 이런 거예요. 나중을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얘기하기엔 지금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는 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지금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진료해야 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부에서 뭐라 하냐. 의사 수는 결국에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버텨라. 나중엔 의사 많아질 거다. 이런 일 없을 거다. 근데 내 가족은 지금 아프고 지금 힘든데 그럼 어떡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장밋빛 미래만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칠 게 아니라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야죠. 되게 상황 심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야 대표 만나서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어요. 지금 공감대를 못 이루는 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국회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걸고 지금 도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본인이 결국 이긴다? 이겨서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당장 아프고 당장 죽어가고 있고 지금 응급실 뭐 응급차 구급차 안에서 뭐 분만하는 산모부터 시작해서 돌고 돌아 11곳 뺑뺑이 돌다가 결국에 아파서 열경련이 일어났는데 지금 의식불명인 상태 유아 아이도 뭐 얘기가 소개되고 있고 이런 거 수없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 외면하고 본인이 쟁취할 승리가 도대체 뭔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전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수치로 보고를 받아보면 진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수치에 매몰되면 실체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실체가 일단 좀 보여야지 이게 무슨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대통령실에 제안 드린 게 대통령께서 의료 현장 많이 갔어요. 많이 간 건데 대통령이 가시는 그런 현장은 정말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떠나서 대통령실 지하 벙커 있지 않습니까? 그 벙커에 보면 전국의 모든 응급실 그리고 그 응급치료사들의 바디캠을 가지고 현장을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거 가지고 이거는 근데 대통령실 벙커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있는 소방서도 그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 현장의 소리와 그 구급대원의 바디캠을 통해서 이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거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시간 다 됐어요. 5초 내로. 대파 들고 염장 지를 때랑 달라지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파는 선동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승환 전 대통령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